50냥! 50냥이면 됩니다! 아무도 안 삽니까? 인신 매매꾼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굶어 뼈만 남은 아이였으니 일꾼으로도 쓸모가 없었지요. 아이는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지요. 그때 빚더미에 앉은 과부 하나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그 아이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값이 50냥이 아니라 조선 팔도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 율리라는 마을에 봉순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순은 25세 남편을 잃은 과부였지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고는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한 채와 갚을 길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봉순의 하루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지요. 남의 집 빨래를 삶고 들에 나가 김을 메고 해가 지면 기름 등잔 밑에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10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이 겹겹이 박혀 있었지만 이 여인은 한 번도 손을 놀린 적이 없었지요. 밤이면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봉수는 그 손을 치마 끝에 꾹 눌러 닫고 다시 바늘을 들었지요. 한 땀이 1푼, 10땀이 1전. 밤새 꿰매도 겨우 30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봉순아, 이번 달 이자라도 내놔라. 안 그러면 이 집이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름마다 빚쟁이 김서방이 대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면 봉수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삭바느질이라도 더해서 꼭 갚겠습니다. 쯧, 그 소리가 벌써 몇 번째냐. 딱하긴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김서방이 혀를 차며 돌아가고 나면 봉수는 부엌에 앉아 쌀독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빈 쌀독이었지요. 봉수는 쌀독 바닥에 남은 쌀알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긁어 모아 죽을 끓였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날이면 산에 올라 칡뿌리를 캤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텅 빈 쌀독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겨를이 없었지요. 봉순에게는 빚보다 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14해 전 봉순의 나이 18이었을 때 내 살배기 남동생 서기가 사라졌습니다. 장날에 손을 놓은 것이 화근이었지요. 콩엿을 사주려고 엿장수 앞에서 동전을 꺼내는 사이 봉순이 고개를 돌렸을 때 서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석가, 석가. 장터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4살짜리 아이는 사람 물결에 삼켜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사흘을 장터에서 잠을 자며 찾았지만 허실이었습니다. 열흘을 인근 고을까지 뒤졌지만 서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봉순의 삶에는 구멍이 하나 뚫렸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노비시장을 뒤졌지요. 혹시나 서기가 어딘가로 팔려간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종이 되어 매를 맞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18살쯤 된 사내를 보지 못했습니까? 왼쪽 눈 위에 흉터가 있을 겁니다. 4살 때 부엌 문턱에 부딪혀 생긴 흉터입니다. 글쎄, 나는 모르겠네. 작은 키에 눈이 동그랗고 웃으면 왼쪽 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아, 몰라. 그런 사내가 한둘이요?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4해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만 서기의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지요. 봉순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는 은가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며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순아, 서기를 꼭 찾아다오. 이 가락지를 보여주면 서기가 알아볼 것이다. 어미가 늘 끼고 있던 것이니. 예, 어머니. 꼭 찾겠습니다. 고맙다, 봉순아.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빚을 갚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팔았어도 이 가락지만은 끝까지 빼지 않았습니다. 이것마저 팔면 서기를 찾을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봉수는 여느 때처럼 인근 고을의 장터로 향했지요. 노비시장은 늘 그랬듯 비린내와 땀 냄새, 그리고 곡소리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사내들이 줄줄이 서 있었고, 한쪽에서는 갇혀질 땐 안악이 아이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지요. 이 아이만은 안 됩니다. 제발. 빚을 갚으려면 하나는 팔아야지. 봉수는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지요. 봉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며 묶여있는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왼쪽 눈 위에 흉터가 있는 사내는 없었지요. 서기는 오늘도 없었습니다. 발을 돌리려는데 시장 구석에서 고함이 들려왔지요. 30냥, 아니 20냥, 20냥이면 됩니다. 20냥. 인신매매꾼이 값을 내리고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돌리니 밧줄에 묶인 채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가 보였지요. 8살쯤 되었을까 사흘은 굶었을 몸의 갈비뼈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맨발에는 피가 말라붙어 검게 굳어 있었고 팔이 두어 마리가 아이의 뺨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지요. 봉순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저 애는 내일이면 죽소. 사봤자 밥값만 버리는 것이니 돈 아끼시오. 옆에 서 있던 사내가 봉순에게 말했습니다. 봉순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감긴 눈 위로 파리가 앉았다 날아갔고 아이의 갈라진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서기가 아니었습니다. 봉순이 찾으러 온 동생도 아니었고 데려가야 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런데 봉순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묶인 손목이 봉순의 눈에 박혔지요. 밧줄이 파고든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8살 서기가 사라지던 해 서기의 나이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이였지요. 이 아이, 얼마요? 인신매매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 사시겠소. 50냥만 주시오. 방금은 20냥이라 하지 않았소. 인신매매꾼이 희죽 웃었지요. 허허,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값이 오른 것이오. 봉수는 말없이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50냥은 서기를 찾기 위해 혹시 서기가 어딘가에 팔려 있을 때 되사올 돈으로 14해를 1푼, 2푼 모은 것이었지요. 이 돈을 쓰면 서기를 찾을 길도 내일 끼니도 모두 막막했습니다. 봉순의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그때 아이가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클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돌리는데 봉순과 눈이 마주쳤지요.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공포도 원망도 없는 그저 텅 빈 눈이었지요. 서기를 잃어버리던 날 장터 인파 속에서 봉순을 올려다보던 서기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봉순이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50냥이요. 인신매매꾼이 얼른 돈을 낚아챘지요. 밧줄을 풀며 아이를 발로 밀었습니다. 자,
인제 저 사람 따라가거라.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이놈아. 아이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봉순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아이의 손을 잡으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깊이 파여 있었지요.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이가 봉순을 올려다보았지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아이를 업었지요. 뼈밖에 없는 몸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등에 닿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작고 빠르게 두근거렸지요. 율리마을로 돌아오는 산길은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봉순의 등에 업힌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숨소리만 가늘게 느껴졌습니다. 봉순은 걸으면서 아이의 다리를 한 번씩 축혀 올려 주었지요. 미끄러져 내릴까 봐서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콩밭을 메고 있던 최영감이 봉순을 보더니 허리를 폈습니다. 봉순아, 등에 업은 게 뭐냐? 설마 서기를 찾은 거냐? 아닙니다. 그냥 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뭐, 아이를? 최영감이 봉순의 등에 업힌 아이를 힐끗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야, 너는 내 한 몸도 건사를 못하면서 남의 아이를 데려와. 밥은 뭘 먹이고 옷은 뭘 입힐 거냐? 내 쌀독에 쌀이 있기는 하냐? 어찌 되겠지요. 어찌 되다니, 이 사람이 참, 내가 죽으면 저 애도 죽고. 최영감이 어이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봉순이 대답 없이 걸어가자 최영감이 뒤에서 혀를 찼지요. 쯧, 저것도 팔자가 기구해서 저러는 게야. 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그때였습니다. 길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있던 마을에 오 노인이 느릿느릿 입을 열었지요. 영감,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말고 손을 보아라. 예. 그 손이 누구를 위해 달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느니라. 최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노인장이 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려. 손이 다른들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오 노인은 대답 대신 봉순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봉순의 등에 업힌 아이가 오 노인을 지나치는 순간 노인의 눈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봉순은 그 말을 등 뒤로 흘려들으며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됨됨이를 따질 겨를이 없었지요. 초가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찬바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지 못한 지 이틀째였지요. 봉수는 아이를 방에 눕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었지요. 바닥에 쌀알 몇 톨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긁어 모았지요. 손끝에 쌀알이 23개 놓였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한 그릇 끓일 수 있을까? 봉수는 이가 하나 빠진 낡은 뚝배기를 꺼내 불을 지폈습니다. 쌀 23톨과 물 한 바가지. 그것이 봉순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지요. 등에 업힌 아이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봉순에게는 전부였지요. 봉순은 죽이 끓는 동안 방으로 가서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지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봉순이 대야에 찬물을 떠다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놓았지요. 열이 이리 높으니 봉순은 밤새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새벽녘에야 열이 조금 내렸지요. 죽을 떠서 아이의 입가에 대보았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요.
아이는 눈을 뜨기는 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이름을 물어도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도 아이는 그저 봉순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봉순은 아이가 벙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구나. 그래도 봉순은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요. 배가 고프면 이거라도 먹어라. 대단한 것은 못 해주지만 죽이라도 끓여 놓았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순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먹고 싶을 때 먹어라. 봉순은 죽을 방 한쪽에 놓아두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봉순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한참 뒤 봉순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방에서 숟가락이 사금파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순은 모른 척 설거지를 계속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봉순은 아이에게 때를 벗겨주었지요. 아궁이에 물을 데워 대야에 담고 아이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때가 벗겨지자 뜻밖의 하얀 살결이 드러났지요. 세상에! 봉순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노비 시장에서 볼 때는 온몸이 흙투성이라 몰랐지만 이 아이의 피부가 보통 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손을 들여다보니 못이 박히거나 거칠어진 데가 없었습니다.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손이었지요. 봉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 물어봤자 소용이 없었지요. 봉수는 남편이 남기고 간 헌적삼을 잘라 아이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씻기고 옷을 입히니 아이의 눈이 또렷하게 드러났지요.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이름이 뭐냐? 이름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아이가 입술을 달싹거렸지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한. 봉순이 깜짝 놀랐지요. 사흘간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이한이라. 이한아, 그래 좋은 이름이구나. 아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웃었지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는 봉순이 주는 것을 다 먹지 않았지요. 죽을 끓여 놓으면 두어 숟가락만 뜨고 남겼습니다. 봉순이 왜 남기느냐고 물으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지요. 봉순은 곧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봉순이 아이 모르게 죽을 한 그릇 끓여 방에 놓아두고 나갔지요. 그리고 부엌에서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봉순이 먹은 것은 찬물 한 사발뿐이었지요. 쌀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줄죽을 끓이면 봉순의 몫은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이었지요. 봉순이 잠결에 눈을 떠보니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지요. 봉순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대문 밖에 아이가 서 있었지요. 맨발이었습니다. 봉순이 가까이 가니 아이의 발 앞에 동전 몇 잎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봉순이 부엌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이웃집 허드레시를 도우며 받은 품삯이었지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하나,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가 봉순을 바라보았지요. 달빛 아래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지요. 사흘째 진지를 안 드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먹는 만큼 굶고 계십니다. 값은 다 갚지 못했지만 이것이
제가 모은 전부입니다. 더는 밥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봉순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 달빛이 어리고 있었지요. 그래, 나가면 어디로 갈 테냐? 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요. 봄밤이었지만 맨발의 아이는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갈 곳이 없습니다.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클바닥에 놓인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 아이의 손에 다시 쥐어 주었지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 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뻣뻣했지요. 하지만 봉순이 놓지 않았습니다. 두 팔로 아이를 감싸 안은 제 등을 쓸어 주었지요.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밤에도 울지 않았고, 밧줄에 묶여 끌려다닐 때도 울지 않았고, 노비 시장에서 사흘을 굶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봉순의 품에 안기자 제 몸보다 큰 울음을 터뜨렸지요. 작은 몸이 들썩거렸습니다. 봉순의 적삼이 아이의 눈물로 흠뻑 젖었지요. 봉순은 아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안아주었습니다. 달이 느티나무 꼭대기를 지날 때까지였지요. 다음 날 새벽 봉순은 산에 올라 칡뿌리를 캐왔습니다. 그것을 삶아 채 거르고 모아둔 쌀 몇 톨과 함께 죽을 끓였지요. 이 빠진 뚝배기에 죽 한 그릇을 담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지요. 허겁지겁 죽을 입에 넣었습니다. 봉순이 말했지요. 천천히 먹거라. 아무도 안 뺏어 간다. 아이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뚝배기 안죽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동그란 파문이 일었지요.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아이는 소리 없이 울면서 죽을 먹었습니다. 봉수는 맞은편에 앉아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자기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배가 부른 것처럼 웃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늘지는 않았지만 봉순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봉순이 빨래를 하면 옆에서 빨래를 널었고, 봉순이 부엌에서 불을 떼면 장작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마당을 쓸고 아궁이 재를 퍼냈지요. 이하나, 넌 아직 어리니 그런 건 내가 할 테니 놀 거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말투가 묘했습니다. 8살짜리가 쓰기에는 지나치게 공손했지요. 봉순이 밥을 차려주면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뒤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자세도 어딘지 반듯했지요. 이 아이 어디서 이런 예절을 배웠을꼬. 봉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깊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지금은 봉순의 아이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온 지 열흘쯤 되었을 때였지요. 봉순이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지요. 소신을 용서하소서, 전하. 봉순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하라니. 8살 먹은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요. 전하. 소신이 잘못하였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듯 몸을 떨었지요. 봉순이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는구나.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잔잔해졌지요.
봉수는 그 잠꼬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전하, 임금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지요. 이 아이가 대체 어디서 온 아이일까? 하지만 봉수는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양반 세계의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서운 일을 겪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봉수는 아이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멈추었지요. 잠결에 아이의 작은 손이 봉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지요. 뼈만 앙상하던 몸에 볼살이 오르고 키가 한 뼘이나 컸습니다. 봉수는 남편의 헌 옷을 뜯어 아이의 옷을 지었지요. 솜씨가 좋지는 않았지만 바느질 땀만은 촘촘했습니다. 이한이라는 아이는 참으로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아 했고 밥상 앞에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았지요. 심지어 대문 밖을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깥이 무서운 것처럼 늘 봉순의 곁에만 있었지요. 이하나, 바깥에 나가서 놀아도 된다. 마을에 내 또래 아이들이 있을 테니. 아닙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아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순이 빨래를 하러 개울에 가면 아이도 따라갔지요. 봉순이 빨래를 두드리는 동안 아이는 개울가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쓰곤 했습니다. 글씨였지요. 봉수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쓰는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아이의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하나, 글을 아느냐? 아이가 움찔했지요. 나뭇가지를 든 채 봉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긴 듯한 눈이었지요. 아닙니다. 그냥 모래에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봉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사정이 있을 터였지요. 봉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라. 뭐든 해줄 테니. 아이가 고개를 숙였지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봉순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더 이상 얼음장이 아니었지요. 따뜻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약방 보따리를 진 중년 사내였지요. 굴의 나룻이 텁수룩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약방이 하나도 없다 하여 제가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사내의 이름은 덕삼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약값을 후하게 깎아주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공짜로 약을 지어주어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빠르게 얻었지요. 봉순에게도 덕삼은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이한이 기침을 할 때면 약을 지어 보내주었고 봉순이 사양하면 이웃끼리 이런 것까지 돈을 받겠소 하며 손을 내저었지요. 봉순 누이, 이 아이가 누구요? 노비시장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호, 눈이 참 맑은 아이로구려. 덕삼이 이한을 바라보는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고을과나 벽에 방이 나붙었다 하였지요. 장터에서 돌아온 최 영감이 느티나무 아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봉순도 우물가에서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아이를 찾는다더라. 8, 9살 먹은 사내 아이를 찾으면 큰 상을 내린다고 하던데. 큰 상이라면 얼마나 큰 상인데? 글쎄, 500냥이라 하더라. 500냥.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500냥이면
논10마지기 값이었습니다. 무슨 아이를 찾는다는 것입니까? 봉순이 물었지요. 최영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네. 8, 9살 먹은 사내 아이, 죄를 지은 집안의 아이라나 뭐라나. 도망친 역적의 자식이라는 소문도 있고. 역적의 자식. 봉순의 손에 쥐고 있던 빨랫감이 축 늘어졌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봉순은 집으로 돌아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이한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도끼질이 어설프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내리찍었습니다. 이 아이의 잠꼬대가 떠올랐지요. 전하, 소신을 용서하소서. 그를 모르는 봉순이라 해도 이 정도는 알았습니다. 전하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었지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봉순이 이한의 손을 잡고 장터에 가는 길이었지요. 겨울 햇살이 산길에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는데 맞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지요. 말을 탄 포졸 대여섯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 갑옷을 입은 관군이었지요. 그 순간 이한의 손이 봉순의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봉순이 고개를 돌리니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이었습니다. 이한아, 왜 그러느냐? 아이가 대답 대신 봉순의 뒤로 숨었습니다. 온몸이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이가 달달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봉순이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아이가 더 깊이 봉순의 등 뒤로 파고들었지요. 포졸들이 말을 몰아 지나갔습니다. 봉순과 아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요. 그저 고을을 순찰하는 포졸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고갯마루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이는 봉순의 치마를 놓지 못했지요. 이하나. 봉순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 있었지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서웠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사람들이 너를 아는 사람이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으면서도 눈을 피하는 것이 보였지요.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요. 무슨 소리냐?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찾으면 어머니까지 해를 입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봉순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 큰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것. 이하나, 내 눈을 봐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봉순이 아이의 두 볼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봉순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이의 볼을 감싸자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봉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다친다고 했느냐?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무서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이의 입술이 떨렸지요. 너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을 것이다. 그게 포졸이든 관군이든 내 집 대문을 넘으려면 나를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순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켜주겠다는 말을 이 여인은 진심으로 하고 있었지요. 자, 일어나라. 장에 가서 쌀을 사야 한다. 내가 요즘 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빨리 떨어진다. 봉순이 웃으며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지요. 아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치마자락이 아니라 손을 잡았지요. 봉순의 거친 손을 아이의 작은 손이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순이 등잔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한이 봉순의 곁으로 와 앉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까 정말로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봉순이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지요. 무섭긴 뭐가 무서우냐? 포졸이 무서우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니? 정말요? 정말이다. 사실 봉순도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떠는 것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지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한이 봉순의 무릎에 고개를 기대었지요. 봉순은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쳤지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봉순은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누구든 무엇을 숨기고 있든 상관없었지요. 50냥을 주고 산 아이가 아니라 봉순이 선택한 아이였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봉순은 이한의 옷을 지으려고 광에서 1000조각을 찾다가 이한이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누더기를 발견했지요. 노비시장에서 업고 온 그 옷이었습니다. 그때는 버리려다 혹시 몰라 광구석에 쑤셔 넣었던 것이지요. 봉순은 1000조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여 누더기를 펼쳐보았습니다. 겉은 찢어지고 더럽혀져 있었지만 안감을 뒤집자 봉순의 손이 멈추었지요. 비단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비단이 아니었지요. 오색 실로 수놓은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안감 전체에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봉순은 이것이 봉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살아있는 듯 정교한 수에 숨이 막혔지요. 일반 바느질꾼이 놓을 수 있는 솜씨가 아니라는 것은 삭바느질로 먹고 사는 봉순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깃 안쪽에는 금실로 수놓은 두 글자가 있었지요. 봉순은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가 없었지요. 봉순은 글을 몰랐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구나. 이름일까? 아이의 이름일까? 봉순은 글자의 생김새를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지만 알 수 없었지요. 비단 안감의 금실수. 이 옷의 주인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지요. 봉순은 누더기를 다시 접어 광 가장 깊은 곳, 독 뒤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에게 물어보지 않았지요.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묻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답을 들으면 지금 이 평온한 날들이 깨질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 옷의 존재를 봉순만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덕삼이 봉순의 집을 찾아왔지요. 이한이 환절기에 기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약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봉순 누이, 이 약을 달여서 하루 3번 먹이시오. 사흘이면 기침이 멎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덕삼 어른. 약값은 이웃끼리 무슨 약값이오. 돈 얘기하면 내가 섭섭하오.
덕삼이 너털웃음을 지었지요. 봉순이 약을 다리러 부엌으로 간 사이 덕삼은 마당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광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덕삼의 눈이 광 안으로 향했습니다. 똑 뒤에 접혀 있는 낡은 적삼. 그 안감에서 비치는 오색 실의 빛깔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덕삼의 웃음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지요. 봉순이 돌아왔을 때 덕삼은 다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봉순 누이, 이한도령이 참 영리한 아이 같소. 글 공부를 시켜보면 어떻겠소? 서당이라뇨. 서당에 보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하, 그건 그렇구려. 하지만 저 아이의 눈을 보면 범상치 않은 아이요. 덕삼이 웃으며 돌아갔지요. 그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약 다리는데 정신이 팔려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날 밤, 덕삼은 약방 뒷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붓을 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지요. 덕삼이 얇은 종이 위에 빠른 붓놀림으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종이를 접어 밀봉한 뒤 호주머니에 깊이 넣었지요. 덕삼의 얼굴에 촛불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이었지요. 봉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이웃이 누구의 눈이고 귀인지를. 그해 여름, 이한이 봉순의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부쩍 자라 있었지요. 뼈만 앙상하던 몸에 제법 살이 붙었고 키가 봉순의 어깨에 닿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요. 봉순에게만 겨우 몇 마디를 할 뿐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한 가지 빠져드는 것이 생겼습니다. 마을 서당이었지요. 윤리마을 서당은 느티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훈장이라는 노인이 마을 아이 대여섯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쳤지요. 봉순이 빨래를 하러 개울에 갈 때면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하는 개울까지 따라가지 않고 서당 담장 밖에 쪼그려 앉아 있곤 했습니다. 이하나, 개울에 안 가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봉수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개울에 갔지요. 그런데 하루는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한이 서당 담장에 귀를 바짝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 맞추어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이한의 입술이 소리 없이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보고 발을 멈추었지요. 이하나. 아이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들킨 듯한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그냥 여기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봉수는 등잔 밑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는 글을 배우고 싶은 것이었지요. 서당에 보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서당비가 달마다 쌀서 돼. 봉순이 삭바느질을 한 달을 해도 겨우 쌀 2되를 벌었지요. 다음 날 새벽 봉수는 아이가 자는 사이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 고을 은방까지 걸어갔지요. 왼손 넷째 손가락에서 은가락지를 빼며 봉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14해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가락지였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고 서기를 찾을 때의 증표였습니다. 이 가락지 얼마에 받아주시겠습니까? 은방 주인이 가락지를 이리저리 살폈지요. 은순도가 꽤 괜찮구려. 딴 양은 쳐드리리다.
딴 양이면 서당비 한 해 치였습니다. 봉수는 눈을 감았다 떴지요. 가락지가 은방 주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가, 미안하다. 봉수는 텅 빈 손가락을 쥐며 돌아왔지요. 그날 저녁 봉순이 이한 앞에 먹과 붓을 놓았습니다. 장터에서 산 가장 싼 먹과 붓이었지요. 이하나. 예. 서당에 다녀도 된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일부터 이 훈장님께 가서 글을 배워라.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야지. 어머니, 이 돈은 어디서? 쌀을 팔았다. 봉순이 웃으며 말했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봉순의 웃음을 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순이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한이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봉순이 가까이 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봉순의 발이 멈추었지요. 이한이 봉순을 부를 때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달랐지요. 이한이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그 호칭만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봉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자기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 처음 들은 어머니였습니다. 봉순은 그래 한마디를 겨우 뱉고 부엌으로 나왔지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치마 끝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며칠 뒤 서당 첫날, 봉순이 이한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말했지요. 가서 열심히 배워라. 모르는 게 있으면 훈장님께 여쭤봐라. 이한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길을 나서는 뒷모습을 봉수는 대문에 기대어 한참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당에서의 이한은 눈에 띄는 아이였지요. 이 훈장이 천자문을 가르치면 다른 아이들이 10번 읽어야 외우는 것을 이한은 두세 번이면 외웠습니다. 이 아이, 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훈장님. 그런데 일이 빠르다니. 타고난 재주가 있구나. 이 훈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요. 마을 아이들은 이한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이 곧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야, 너 어디서 왔어? 서당 마당에서 마을 아이 태복이가 이한에게 물었습니다. 봉순 어머니 집에 살고 있습니다. 봉순 어머니, 그 과부, 그럼 너 노비시장에서 사온 애잖아. 태복이 뒤에서 다른 아이 둘이 킬킬거렸지요. 종년의 아들, 종년의 아들. 이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야, 말을 해봐. 너 종이지. 노비 문서 있지? 태복이가 이한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한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지요. 안 넘어지네. 세게 밀어. 아이 둘이 이한을 밀쳤습니다. 이한이 흙바닥에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비쳤지요. 이한은 일어나면서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지요. 그저 일어서서 흙을 털었습니다. 너 왜 안 때려? 무서운 거야. 아닙니다. 그럼 왜? 이한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태복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한 놈. 야, 또 밀어. 이때 서당 마당 밖에서 고함이 울렸지요. 거기 못 움직여라. 봉순이었습니다. 마침 빨래를 마치고 서당 앞을 지나던 길이었지요.
봉순이 서당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이한을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한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순간 봉순의 눈이 달라졌지요. 이 아이에게 손대는 자는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봉순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 셋이 움찔했지요. 이 아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길래 셋이서 하나를 때리느냐? 태복이가 기가 죽어 뒤로 물러섰지요. 아, 아줌마. 우리는 그냥 노른 건데. 놀았다고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그게 노는 것이냐? 아이들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봉순이 이한 앞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피를 치마 끝으로 닦아주었지요. 아프냐? 괜찮습니다. 괜찮긴. 피가 이렇게 나는데. 이한이 봉순의 등 뒤에서 봉순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노비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포조를 만난 산길에서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지요. 봉순이 이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물물로 상처를 씻기고 약초를 지식여 붙여주었지요. 이한아, 맞으면 울어도 된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된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은 거냐?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든 아이의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보고 베개를 살며시 뒤집어 주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이한이 서당에서 돌아오더니 봉순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손을 보여주십시오. 손, 왜? 이한이 봉순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넷째 손가락. 은가락지가 있던 자리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14해 동안 끼고 있던 가락지가 빠진 흔적이었습니다. 이한의 눈이 흔들렸지요. 어머니, 가락지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거. 빨래하다 빠졌나 보다. 거짓말이십니다. 봉순이 멈칫했지요. 서당비가 단양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쌀을 파신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쌀독에 쌀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한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어머니의 가락지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서기 삼촌을 찾을 때 쓰실 증표라 하셨습니다. 봉순이 아이의 손을 때려 했지만 이한이 놓지 않았지요. 그것을 파신 겁니까? 저 때문에. 봉순이 웃었습니다. 야, 쌀 판 거라니까. 왜 그러느냐? 이한이 봉순의 빈 손가락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어깨만 떨었지요. 봉순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한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크면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가락지보다 더 좋은 것을 꼭. 그래, 그래. 봉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기에게 미안했습니다. 서기를 찾을 마지막 끈을 끊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이 아이가 그를 배우고 싶어 담장 밖에서 귀를 대고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한이 봉순의 집에 온 지 3년이 지났지요. 11살이 된 이한은 서당에서 이미 천자문을 떼고 소학까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훈장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이 아이는 내가 30년 가르치면서 처음 보는 재주요. 과거를 보면 급제할 아이요. 과거라뇨. 우리 같은 집안에서 과거는 꿈도 못 꿉니다. 봉순이 손을 내저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복이네 아버지가 이웃 마을과 땅 경계 때문에 송사에 휘말렸을 때 이한이 소장을 써주었지요. 11살짜리가 쓴 소장을 관아에 냈더니 현감이 감탄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장을 누가 쓴 것이냐? 그리 수려하고 논리가 빈틈이 없구나. 율리마을의 어린 서생이 써준 것이라 합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태복이 아버지가 봉순을 찾아왔지요. 봉순이, 내 아이가 예전에 이한에게 못되게 군 것 미안하게 됐소. 이한 도령덕의 땅을 지켰으니 이 쌀이라도 받아주시오. 쌀 한 가마니를 지고 왔지요. 봉순은 사양했지만 태복이 아버지가 막무가내였습니다. 예전에는 종년의 아들이라 불리던 아이가 이제는 봉순네 이한 도령이 되었지요. 최영감마저 이한을 볼 때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 애가 보통이 아니긴 아니야. 이한의 재주가 빛날수록 봉순의 몸은 고되어 갔지요. 하지만 봉순은 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지요. 이한이 겨울을 나려면 소못이 필요했습니다. 작년 옷은 이미 소매가 팔뚝 위까지 올라갈 만큼 이한이 자라 있었지요. 소못 한 벌을 지으려면 무명천과 솜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었지요. 봉수는 낮에 들이를 하고 밤이면 마을 부잣집의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구시댁, 고갯마루 저편 한 시댁, 개울 건너 이 시댁까지 세 집의 바느질을 받았지요. 해가 지면 이한을 재우고 기름 등잔 밑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바늘을 놀려도 새벽녘에 겨우 한 뼘 길이를 꿰맬 수 있었지요. 가을밤 공기가 차가워 손끝이 얼었지만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주고 봉수는 등잔불 하나로 버텼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봉순의 손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바늘이 닿을 때마다 갈라진 살 사이로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봉수는 바느질 피가 천에 묻지 않도록 손가락 끝을 헝겊으로 감았지요. 그래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봉수는 피가 묻은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꿰맸지요. 낮에 이한이 있을 때면 봉수는 손을 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손등이 보이지 않게 숟가락을 쥐었지요. 아이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보름이 지나 마침내 소못 한 벌이 완성되었지요. 하얀 솜이 도톰하게 들어간 옷이었습니다. 촘촘한 바느질 땀이 빈틈없이 박혀 있었지요. 봉순이 이한 앞에 소못을 내밀었습니다. 이한아, 겨울에 입어라. 이한이 소못을 받아들었지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마을에서 1000조각을 얻어왔다. 별것 아니니 빨리 입어봐라. 이한이 소못을 입었습니다. 딱 맞았지요. 이한이 두 팔을 벌려보며 웃었습니다. 봉순도 웃었지요. 따뜻하냐? 예, 어머니. 아주 따뜻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한이 잠결에 뒤척이다 봉순의 손에 닿았지요. 봉순이 자는 사이 감추어 두었던 손이 이불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한이 눈을 떠 봉순의 손을 보았지요. 10손가락 끝이 전부 갈라져 있었습니다. 헝겊으로 감싼 자리에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지요. 손등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빽빽했습니다. 이한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름 등잔이 꺼진 어둠 속에서 봉순의 손만 바라보았지요. 1000조각을 얻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못은 어머니의 피로 지은 것이었지요. 아이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한이 봉순에게 소못을 내밀었지요. 어머니, 저는 안 춥습니다.
이거 안 입어도 됩니다. 봉순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추운데 왜 안 춥다고 거짓말이냐. 어제 코가 빨개져서 돌아왔으면서. 이한이 고개를 숙였지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이 봉순의 손을 잡았지요. 헝겊 사이로 배어나온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이 아프면 저는 따뜻해도 춥습니다. 봉순의 눈이 뜨거워졌지요. 갈라진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봉순은 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른 손 걱정은 내가 할 게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 됐다. 옷 입어라. 안 입으면 혼낸다. 봉순이 억지로 웃으며 속옷을 다시 이한의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이한이 속옷을 입으면서도 봉순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이한에게는 따뜻한 겨울이었지요. 서당에서 이한의 실력은 날로 늘었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풀려 봉순에게 쌀이나 된장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한은 서당에서 배운 글로 마을 사람들의 편지를 대필해 주고 품삯을 받았지요. 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봉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 전을 벌었습니다. 야, 이건 내 돈이다. 내가 써라. 아닙니다. 어머니 것입니다. 이 실랑이가 매일 반복되었지요. 봉수는 그 돈을 몰래 이한의 서당비 낼 돈에 보태어 두었습니다. 봄이 되자 또 다른 일이 있었지요. 마을 개울이 범람하여 최영감의 논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올해 농사 다 망쳤어. 마을 사람들이 한탄하고 있을 때 이한이 나섰지요. 제가 보니 개울 상류의 바위가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바위 옆으로 도랑을 하나 파면 물이 논이 아니라 아랫개울로 빠집니다. 마을 사내들이 이한의 말대로 도랑을 팠지요. 물이 빠져나가며 논이 살았습니다. 최영감이 이한의 손을 잡았지요. 이한 도령,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오래 굶을 뻔했어. 이한은 별 말씀을요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마당 구석에서 이한의 모습을 보며 뿌듯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한은 또 약초에도 재주가 있었습니다. 덕삼의 약방에 드나들며 약초를 배운 덕이었지요. 마을에 배앓이가 돌았을 때 이한이 산에서 약초를 캐와 다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덕삼은 이한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지요. 이한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방에 들르면 덕삼은 약과를 내밀며 이한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한아,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대학을 읽었습니다. 호, 대학이라. 이 나이에 대학을 읽다니 대단하구나. 혹시 사서삼경도 읽어보았느냐?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한아, 한 가지 물어보마. 논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위정편이옵니다. 50살의 하늘의 뜻을 안다는 구절이옵니다. 50살의 하늘의 뜻을 안다. 허허, 아이가 좋아할 구절은 아닌데 재미있구나. 왜 그 구절이 좋으냐? 이한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하늘이 정해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덕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웃는 것인지 살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좋은 생각이다. 이한아, 너는 크게 될 아이야. 이한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덕삼이 이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웃음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순과 이한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쌓여 있었지요. 봉순이 기침을 하면 이한이 약을 다려왔고, 이한이 서당에서 늦으면 봉순이 고갯마루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평온했지요. 봉순의 삶에서 처음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서기를 잃고 뚫려 있던 구멍이 이한으로 인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지요.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고 봉순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가짜 평온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덕삼의 약방에 낯선 사내 둘이 찾아왔지요.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을 사러 온 장사치인 줄 알았지요. 약방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내들이 떠난 뒤 덕삼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요. 덕삼이 마을 뒷산에 올라 멀리 봉순의 초가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이한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봉순이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이한이 웃었고 봉순도 웃었습니다. 평온한 풍경이었지요. 덕삼이 중얼거렸습니다. 봉순 누이, 미안하오. 바람이 그 말을 삼켜버렸지요. 그로부터 11해가 더 흘렀습니다. 덕삼의 밀서를 받은 조태갑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지요. 봉황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고 잘못 건드렸다가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자신의 역모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태갑은 덕삼에게 명했지요. 확실한 증거가 잡힐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라고. 그 사이 이하는 22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뼈만 앙상하던 아이는 어느새 키가 훤칠하게 자랐고 이목구비가 또렷하여 마을 처녀들이 눈길을 주는 사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요. 봉순의 곁에서 글을 읽고 마을 사람들의 소장을 써주고 서당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봉순은 46이 되었지요. 은가락지를 판 뒤에도 장이 서는 날이면 노비 시장을 기웃거렸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눈은 있었지요. 서기의 흉터를 가진 사내를 찾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머리카락에 흰 가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순의 눈은 여전히 깊고 맑았지요.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순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봉순의 초가집 앞에 말 서너 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지요. 봉순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 한가운데 사내 하나가 서 있었지요. 다부진 체격의 왼쪽 눈 위로 칼자국 흉터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봉순의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추었지요. 왼쪽 눈 위의 흉터. 4살 때 부엌 문턱에 부딪혀 생긴 흉터. 봉순이 28배 동안 노비 시장을 뒤지며 찾아 헤매던 그 흉터였습니다. 석. 이.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순과 눈이 닮은 눈이었지요. 누이. 봉순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에 서기가 살아 있었지요. 28배를 찾아 헤매고 은가락지까지 팔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동생이 지금 봉순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서가. 봉순이 달려가 서기를 끌어안았지요. 서기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봉순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동생을 안고 울었지요. 이 녀석아, 살아 있었구나.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서기가 봉순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서기의 얼굴에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지요. 누이, 할 말이 있소. 봉순이 눈물을 닦으며 서기를 바라보았지요. 그래, 무슨 말이든 해라. 어디서 살았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서기가 입을 열기 전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한이 방에서 나왔지요. 이한은 마당에 선 검은 도포의 사내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힌 듯 한 발짝 물러섰지요. 서기의 눈이 이한에게 향했습니다. 저자가 그자요? 봉순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서가, 무슨 말이냐? 서기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지요. 누이, 그 아이를 넘기시오. 봉순이 서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넘기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누이가 노비시장에서 사온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나라에서 찾고 있는 아이요. 봉순의 머리가 하얘졌지요. 서가,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서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누이, 나를 거두어 키워주신 분이 있소. 그분의 명을 받고 왔소. 그 아이를 넘기시오. 넘기지 않으면 누이도 역적이 되는 것이오. 봉순이 이한 앞으로 걸어가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역적이면 어떻고 뭐가 어떠냐.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누이, 28배를 너를 찾아 헤맸다. 은가락지도 팔고 서기 너를 찾으려고 모은 돈도 다 쓰고. 그런데 28배 만에 돌아온 내가 하는 첫마디가 내 아이를 넘기라는 것이냐?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단했지요. 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지요. 누이, 사정이 있소. 이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누이도 이 마을도 무사하지 못하오. 사정, 내 사정이 뭔데? 28배 동안 한 번도 누이를 찾지 않은 내 사정이 뭔데? 서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순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지요. 나는 죽은 줄 알았소, 누이를. 거짓말 마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침묵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서기의 부하들이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서기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겠소. 그 아이를 넘기시오. 그러면 누이는 무사할 수 있소. 안 된다. 봉순의 대답은 한마디였지요. 서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데려가라. 부하 셋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봉순이 양팔을 벌려 이한을 막아섰지요. 이 아이에게 손대는 자는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부하 하나가 봉순의 팔을 잡았지요. 봉순이 뿌리쳤습니다. 다른 부하가 봉순의 어깨를 밀었지요. 봉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이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안 비킨다. 부하 하나가 이한의 뒤로 돌아가 두 팔을 포승줄로 묶었지요. 이한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다칠까 봐서였지요. 그런데 다른 부하가 봉순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봉순이 마당 바닥에 넘어졌지요. 등이 먼저 닿았고 봉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이한이 포박된 채로 봉순을 밀친 부하에게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던 아이였지요.
서당에서 맞으면서도 반격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두 손이 묶인 채로 봉순을 넘어뜨린 사내에게 정수리를 박아 넣었지요. 사내가 코피를 쏟으며 물러섰습니다. 다른 부하 둘이 이한을 짓눌렀지요. 이한이 바닥에 눌리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시오. 봉순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봉순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요. 이한아,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시오. 이한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부하 셋이 이한을 끌어일으켰습니다. 포승줄이 이한의 몸을 감았지요. 이한이 끌려 나가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순을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이 봉순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봉순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지요. 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봉순이 맨발로 길 위에 섰습니다. 이한의 이름을 불렀지요. 이한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한아. 메아리만 산에 부딪혀 돌아왔지요. 봉순이 고개를 돌리는데 대문 앞 클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었지요. 이한이 끌려가면서 벗겨진 집신이었습니다. 봉순이 그 집신을 집어들었지요. 이한의 발 크기에 맞게 봉순이 직접 삼아준 집신이었습니다. 봉순의 손이 집신을 쥔 채 떨리기 시작했지요. 봉순은 그 집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숨만 끊어질 듯 새어 나왔지요. 봉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아무도 없었지요. 부엌에서 그날 아침 이한이 놓아둔 이 빠진 뚝배기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한이 요즘 연습 삼아 봉순 몰래 죽을 끓여보곤 했던 그 뚝배기였지요. 뚝배기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봉순의 집은 다시 아이가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지요. 텅 빈 쌀독 꺼진 아궁이,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하지만 방 한쪽에는 이한이 읽다 펴놓은 책이 그대로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이한이 패담한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는 흔적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흔적만 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봉수는 집신을 가슴에 안은 채 밤새 대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이가 돌아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봉수는 자리를 뜰 수 없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봉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요. 하지만 봉순의 눈은 젖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야 한다. 어디에 있든 찾아내야 한다. 봉수는 집신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광 깊숙이 숨겨두었던 이한의 누더기 적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비시장에서 받았던 노비 문서를 꺼냈지요. 14해 동안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종이었습니다. 봉수는 그 문서를 펼쳐보았지만 글을 읽을 수 없었지요. 이 종이가 무슨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한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야 했습니다. 봉수는 보따리를 쌌지요.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봉순이 대문을 여니 포졸 넷이 서 있었습니다. 봉순이라는 여인이 맞소. 그렇습니다.
역적을 숨긴 죄로 관아에 압송하겠소. 함께 가시오. 봉순의 두 손에 포승줄이 감겼지요. 14해 전 노비시장에서 이한의 손목에 감겨있던 밧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봉순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허물어진 대문 앞에 이한의 집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져가지 못한 집신이었지요. 봉순의 입술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겨를이 없었지요. 관아 옥사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봉순은 축축한 흙바닥에 앉아 있었지요. 포승줄에 묶인 손목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순이 느끼는 것은 손목의 통증이 아니었지요. 이한이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 밥은 먹었는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역적을 숨긴 죄라고 했지요. 이한이 역적이라면 봉순도 역적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지 사흘째였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올 리가 없었지요. 역적의 이름에 엮이면 그 사람까지 위험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봉순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요. 오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말고 손을 보아라. 그 손이 누구를 위해 닳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느니라. 봉순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바늘 자국이 겹겹이 박힌 손. 칡뿌리를 캐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아이의 옷을 찢고 죽을 끓이고 이마를 닦아주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누구를 위해 닳았는지 봉순은 알고 있었지요. 이하나, 어머니 손은 너를 위해 닳았다. 봉순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후회는 없었지요.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옥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봉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지요. 서기였습니다. 서기가 옥 앞에 서서 봉순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서기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누이. 봉순은 서기를 바라보았지요. 28배를 찾아 헤맨 동생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봉순의 아이를 빼앗아 갔지요. 원망이 치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봉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지요. 서가,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서기의 눈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지요. 누이, 내가 잘못했소. 봉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살에 누이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소. 그 뒤로 이 고을 저 고을 떠돌다 인신 매매꾼에게 잡혀 팔리기도 했소. 14살의 조태갑 대감이 거두어 주었소. 그분이 밥을 먹여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사람으로 대해 주었소. 서기가 말을 이었지요. 그분의 명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 굶어 죽었소. 그래서 그분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소. 그래서 내 누이의 아이를 빼앗아 간 것이냐.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그 아이가 누구인지. 봉순의 눈이 커졌지요. 그 아이는 왕세자요. 누이. 14해 전 조태갑 대감이 역모를 일으켜 쫓아낸 왕세자. 봉순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왕세자. 봉순이 노비시장에서 50냥에 사온 아이, 죽을 끓여 먹이고 옷을 지어 입히고 서당에 보내며 키운 아이, 봉순을 어머니라 부르던 아이가 왕세자였던 것이지요. 세상에, 봉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누이, 조태갑 대감은 그 아이를 죽일 것이요.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니까. 봉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가. 예. 이한이 어디에 있느냐?
서기가 잠시 망설였지요. 조태감, 대감의 저택에 감금되어 있소. 살아있느냐? 아직은. 봉순이 옥 철창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 철창을 움켜쥐었지요. 서가, 내가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느냐?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서기가 말을 끊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소. 서기가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지요. 이것은 조태갑 대감의 영모 증거요. 밀서, 뇌물 기록, 협박 서신. 내가 10년 넘게 모은 것이요. 봉순이 서기를 바라보았지요. 10년 넘게 모았다고? 서기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것을 써야 할 날이 올 줄 알았소. 다만 그날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소. 서기가 종이를 품에 다시 넣으며 말했지요. 내일 관아에 가겠소. 내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하겠소. 서가, 그러면 너는 나도 역적에 수하여. 나도 벌을 받아야지요.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서가, 그러면 안 된다. 겨우 찾은 동생인데. 누이. 서기가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창 사이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지요. 누이가 20년이 넘도록 나를 찾아 헤맨 것을 알고 있소. 은가락지까지 파시면서 나는 그 은혜를 아직 갚지 못했소. 이것이 내가 갚을 수 있는 전부요. 봉수는 울면서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은 컸지요. 4살 배기 때 잡았던 그 작은 손이 거칠고 단단한 사내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가, 괜찮다. 너는 도망가라. 멀리 가서 살아라. 서기가 고개를 저었지요. 도망은 이제 그만하겠소. 평생을 도망쳤으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고을 현감이 좌정하고 포졸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봉순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태갑이 도착했지요.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부하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한이 포박된 채 서 있었지요. 봉순이 이한을 보았습니다. 이한이 봉순을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한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죽어 있지 않았지요. 이 여인은 역적을 숨긴 죄가 있사옵니다. 조태갑이 현감에게 말했지요. 이 아이는 14년 전 영모를 도운 죄인의 자식이옵니다. 여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 키웠습니다. 봉순이 입을 열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노비 시장에서 굶어 쓰러진 아이를 사왔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요. 이 여인은 역적과 한패요. 조태갑이 소리를 높였지요. 현감이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지요. 서기였습니다. 조태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기, 내가 왜 여기에? 서기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서더니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현감 앞에 놓았습니다. 소인은 조태갑의 수하석이라 하옵니다. 여기 조태갑의 영모 증거를 바치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지요. 이놈이 감히. 조태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들어 조태갑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대감 소인이 14년 전 대감의 명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소인의 입으로 직접 말하겠습니다.
서기가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14년 전 영모의 밤, 조태갑이 궁에서 왕세자를 축출한 일. 유모가 왕세자를 안고 도주하자 추격대를 보낸 일. 유모가 죽고 왕세자가 노비꾼에게 넘겨진 일. 전국에 밀정을 심어 왕세자를 찾은 일. 덕삼이 그 밀정 중 하나였던 일.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조태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지요. 이놈이 미쳤구나. 헛소리를 하고 있다. 헛소리가 아닌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서기가 밀서와 매물 기록을 하나하나 펼쳐놓았지요. 조태갑의 직인이 찍힌 문서들이었습니다. 현감이 문서를 살폈지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왕세자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서기가 봉순에게 가져오라 한 적삼을 꺼냈지요. 관아, 포졸이 봉순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적삼을 뒤집자 비단 안감에 오색 봉황수가 드러났습니다. 깃 안쪽에 금실 2글자. 저하. 현감이 읽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사옵니다. 서기가 노비 문서를 꺼내 뒤집었지요. 문서 뒷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피로 쓴 글씨였지요. 현감이 그 글씨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자 저하이옵니다. 부디 살려주소서. 관아 마당에 탄성이 터졌지요. 봉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14년 동안 자기 손에 있었던 문서였지요. 글을 읽을 줄 몰라 한 번도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문서. 유모가 죽어가면서 피로 남긴 마지막 간청이 14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봉순은 왕세자인 줄 몰랐기에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였지요. 조태갑이 발악했습니다. 위조다. 모두 위조된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지요. 밀서의 필적이 조태갑의 것이었고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서기의 증언과 날짜가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현감이 선고했지요. 조태갑을 영모죄로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포졸들이 조태갑에게 포승주를 감았습니다. 조태갑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럴 수 없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의 포승줄이 풀렸지요. 봉순의 포승줄도 풀렸습니다. 봉순이 이한에게 달려갔지요. 이한이 봉순을 안았습니다. 봉순의 작은 몸이 이한의 품에 안겼지요. 관아 마당에서 모든 것이 밝혀진 뒤 관리가 봉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자 저하이시오.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하오. 봉순은 이한의 옷매무새를 고쳐주었지요. 구겨진 옷깃을 펴주고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이제 갈 곳이 생겼구나. 이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만난 날 대문 밖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던 아이가 이제 돌아갈 곳이 생긴 것이지요. 봉순이 이한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이한이 한 걸음 나아갔지요.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봉순을 보았지요. 봉순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한이 돌아왔지요. 봉순 앞에 서더니 두 팔로 봉순을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갈 곳이었습니다. 봉순이 그제야 무너졌지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4년 동안 울지 않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서기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졸 옆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서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자의 보기가 이루어졌지요. 조태갑은 영모죄로 효수되었고 덕삼은 밀정죄로 유배를 갔습니다. 서기는 자수의 공을 참작받아 유배형에 그쳤지요. 그리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봉수는 율리마을 초가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봉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길 위로 어가 행렬이 들어서고 있었지요. 말을 탄 호위 군관들이 앞뒤로 서고 가마 하나가 천천히 마을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엎드렸지요. 최 영감이, 태복이네 아버지가, 장터 떡장수가 모두 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수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젖은 빨래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지요. 가마가 봉순의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골룡포를 입은 사내가 내렸지요. 봉순의 허물어진 대문 앞에 선 그 사내는 이한이었습니다. 22의 이한이 봉순을 바라보았지요. 봉순이 빨래를 든 채 이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한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낡고 빛바랜 뚝배기였습니다. 이가 하나 빠진 14년 전 봉순이 처음 죽을 끓여준 바로 그 뚝배기. 이한이 끌려간 밤 품에 유일하게 숨겨 가져간 것이었지요. 뚝배기 안에는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이 직접 그린 것이었지요. 이한이 뚝배기를 두 손으로 봉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골룡포 차림 그대로 봉순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천천히 잡수시옵소서. 봉순의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를 받아들었지요. 이 빠진 자리가 손에 익었습니다. 14년 전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봉순이 죽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요. 맛이 엉망이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 죽이 아니라 미음에 가까웠지요. 소금도 빠져 있었고 쌀이 제대로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봉순이 울면서 웃었지요. 이 녀석아, 물을 이만큼 넣으면 어떡하니? 이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골룡포 소매로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직 잘 못 끓여서. 소금도 안 넣었구나. 예. 쌀도 덜 불렸고. 예. 봉순이 엉망인 죽을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울며 말했지요. 그래도 맛있다. 무릎을 꿇은 이한이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14년 전 갈라지고 바늘 자국이 박혀 있던 그 손이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이 품에서 작은 것을 하나 더 꺼냈지요. 은가락지였습니다. 봉순의 어머니가 남겨준 봉순이 서기를 찾으려 아끼다 서당비로 팔았던 바로 그 가락지. 이한이 전국의 은방을 뒤져 찾아낸 것이었지요. 이한이 봉순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가락지보다 더 좋은 것을 돌려드리겠다고. 봉순이 가락지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의 가락지였습니다. 봉순의 눈에서 쏟아지던 눈물이 더 세게 흘렀지요.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영감의 눈이 젖어 있었지요. 길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말고 손을 보아라. 그 손이 누구를 위해 달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느니라.
봉순의 손은 이한을 위해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한은 그 손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손을 닳게 했느냐?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